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김민영입니다. 어떻게 제 강의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또 유익했으면 좋겠고 또 인문학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책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배경에 대한 저의 견해 그러한 관련된 그 지식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또 그 작품과 친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강과 2강에서는 고전문학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 영화 그리고 그 영화의 원작에 관해서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3강은 어떻게 보면 전체 그 일정 중에서 가장 조금 독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시간이라든가 에너지를 더 줄여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2020년 한국 문학계에서 또 한국 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분들에게 가장 자주 언급되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닐까요? 바로 강화길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강화길의 아주 대표적인 단편 소설이죠. 바로 음복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그 음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강좌의 가장 큰 주제인 또 그 혐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혐오의 시선들을, 혐오의 감정들을 어떻게 이 소설들이 재현하고 또 우리의 삶에 반영시키고 있고 또 우리라는 이런 프레임을 직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강화길 단편 음복에서 읽히는 가부장제의 해체 혹은 혐오의 스케치입니다. 이미 이 강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음복이라는 그 단어를 듣자마자 또 가부장제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대략 어떤 시선으로 이 소설이 진행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감을 잡으신 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강좌의 전체 일정이죠.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 강의가 끝나게 되네요. 다음 주 네 번째 시간에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독립영화 작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 강의의 계획은 작은 빛의 그 쇼트 단위로 제가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영화를 보신 분은 다시 그 영화를 전체적으로 복귀하듯이 그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그 영화를 마치 본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마치 대신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쇼트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잠시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문학 강의 1, 2강은 못 들으시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그 다룰 강의의 그 작품 어떤 성격이 단편 소설이라는데 좀 방점을 잠시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게 준비한 책인데요. 화이트 호스라는 그 강화길 작가의 소설집 안에 실린 7개 단편 중에인데 첫 번째 단편이 이제 음복이거든요. 단편 소설을 좀 읽어보셨나요?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단편 소설을 좀 써보기도 하고 제가 뭐 등단을 한 작가는 아니지만 많이 습작을 해보기도 하고 단편 소설을 정말 열심히 읽어온 또 독자이기도 합니다. 참 좋아해요, 저는. 단편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독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뭘까요? 그렇죠. 짧아서.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시간 긴 호흡으로 읽는 장편 소설을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설 읽기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짧은 이야기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짧다는 이유로 단편 소설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그 분량의 차이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작품이냐가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인 거죠. 그런데 왜 단편 소설을 좋아하느냐라고 이제 저에게 묻는다면
그 작가만의 고유의 양식, 고유의 화법, 고유의 태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단편 소설인 것 같아요. 약간 장편으로 가면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이야기가 길어지면 전반적으로 장편 소설, 이게 단행본이 만약에 이게 화이트호스라는 장편 소설 한 권이다라고 하면 이 장편 소설 하나가 반드시 이렇게 갖춰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분명해지고 그 소설의 양식의 형태가 보통 엇비슷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길이가 짧아지면요, 더 그 작가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 다양한 양식들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아주 소설의 종결 부분을 정말 갑자기 느닷없이 확 끊어버리고 내 이야기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단편소설의 분량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초단편을 쓰거나 단행본으로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걸 쓰거나, 여러분 뭐 무진기행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승옥 작가 같은 경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읽어보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무진기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김승옥이라고 다 알고는 있는데 그 작가의 초미니 단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밤중의 풍경이라는 그 소설집을 보면요, 김승옥 작가가 얼마나 재기 넘치는 작가인지를 알 수 있고 정말 깜짝 놀래요. 지금 독자들이 읽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참신하고 아주 세련미가 넘치고 굉장히 개성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보통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소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양식들,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작가만의 매력과 개성을 막 이렇게 너무너무 제가 풍성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단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짧다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소설집 한 권을 사면 그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가가 가진 다양한 글감들을 또 이제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단편 소설을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 계기로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편 소설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하나의 고정된 방식이 있다고는 전혀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믿으시면 또 안 되고요. 또 굉장히 의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민영 작가가 말하는 단편 소설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화두가 단편 소설 읽는 방법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흐름들, 잠깐 관심을 놓치면 이 소설의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오가고 있는 흐름을 타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음복이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음복을 같이 하고 그런 할아버지의 제사 날인 이 현재 시간을 배경으로 하다가도 어느 순간 촘촘하게 보다 보면은 과거로도 돌아가게 되고 다시 현재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이야기를 쓸 때 이 한 편의 단편 안에서 나는 이 시간의 구성이나 이야기의 방향, 그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미리 플롯을 반드시 짜게 됩니다. 그 플롯에 따라서 이야기를 직조하게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등장인물이 어떤지,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작가의 개성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 작가가 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 메시지만큼이나 이 작가가 가진 독특한 개성 같은 것이 있어요. 다른 작품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는데 이 작가는 이런 방식으로 시선을 갖고 있구나, 또는 이런 형식의 화법을 쓰고 있구나 라는 등등의, 그래서 작가의 개성을 엿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편 소설을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편의 경우는 좀 더 길어지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슨 얘기야? 무슨 줄거리야? 이거 너무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단편 소설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그 줄거리 파악은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이 이야기의 흐름과 방향성, 두 번째는 작가의 개성,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감히 견해를 잠시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단편 소설을 읽는 습관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단편 소설을 많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더 잘 읽게 됩니다. 잘 읽게 된다는 것은 내가 이걸 잘 못 읽은 게 아닐까? 내가 이거 오해한 게 아닐까? 라고 자꾸 전전긍긍하게 되거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작가가 라면서 이 막 책을 집어던지고 싶고 뭔가 나는 잘 설명해준 장편이 친하지 이렇게 너무 축약돼 있거나 약간 불친절한 것 같은 이런 단편은 나랑 맞지 않아라는 이런 감정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것이 단편 소설을 잘 읽는 습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친해지는 거죠. 그러려면 저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자기가 관심 있는 작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작가가 국내 작가든 해외 작가든 장편 소설을 보고 친해질 수도 있고 그 작가가 쓴 칼럼이나 인터뷰나 에세이를 보고 그 작가가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활동을 한 1, 2년 차, 2, 3년 차 된 작가라면 소설집 하나쯤은 나올 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 한 권을 보시면 그 작가와 이제 굉장히 친해질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읽는 습관에서 해외 단편과 국내 단편을 좀 꾸준히 고루고루 섞어가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의 어떤 편견이나 편식 같은 것이 조금 줄어들어요. 나는 뭐 국내 작가만 본다든가 아니면 번역된 작품만 본다든가 하면 조금 내가 약간 분량이 다양해지거나 형식이 달라지면 잘 적응을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교차하면서 읽어보시면 되게 좋고 저는 이제 번역 작품 같은 경우는 현대문학 시리즈들 굉장히 좋아해요. 뭐 기드 모파상이나 윌리엄 포크너나 뭐 이런 작가들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편 작가 중에 하나 이번에 커리큘럼에 짧아서 못 넣었는데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그 제목의 현대문학에서 나온 소설집 한 권을 사시면 오코너의 한 50작품, 한 70작품 정도의 단편을 쫙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정말 전형적인 측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종잡아질지 몰라요. 좋은 사람은 찾기 드물다라는 이런 그 제목의 단편인데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누구는 굉장히 고딕 양식 같다,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 굉장히 스릴러 같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뭐 종잡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품은 플래너리 오콘 작품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만의 깊이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단편 있는 어떤 연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래너리 오코너가 좋아지면 그녀가 쓴 장편을 볼 수도 있고 또 기도문이나 에세이 같은 걸 보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너무 엉뚱한 얘기인가요? 단편 소설을 쓰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인문학 강좌 들으시는 분 중에는 저는 분명히 어떤 분들은 글쓰기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책을 좋아하시면 글쓰기에 무관심해질 수는 없거든요. 내가 잘 쓰지는 못해서 그렇지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 거죠. 자, 단편 소설을 쓰는 습관에 대해서는요, 제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데 뭐 작법에 대한 책이나 작법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정말 왕초보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근데 사실은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제가 강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에너지 잃지 않는 거는 마이크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강의의 주제 안에 담긴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직간접적으로 저도 모르게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무언가가 해소되고 정리되고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성장한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숙명여대 강의가 있으면 2, 3일 전부터 계속 강의 준비를 계속 하다가 전날 새벽에는 잠을 잘 못 자요. 저도 어제 거의 2, 3시까지 강의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혼자 리허설을 하고 뭐 녹음도 해보고 복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또 보고 그러면서 이 시간과 이 주제에 맞는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연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편 소설을 잘 이해하는 그 과정 안에서 단편 소설을 써보는 이 연습은요, 단편 소설을 읽는 그 내공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가도 아닌데 내가 뭐 기법도 모르는데 못 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써보는 거예요. 예, 이 음복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1인칭이 뭐예요? 나라는 거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고 1인칭 뭐 관찰자 시점이 있을 텐데, 관찰자니까 내가 이 소설에 나오는 그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는 그들의 입장에서 난 타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은 일들이 있는데 내 친구 이야기도 좋고 가족 이야기도 좋고 직장에서 만났던 동료 이야기도 좋고, 그걸 한번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에세이로 써보고 싶다면 그걸 소설처럼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음복처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짧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모전에 어차피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응모도 해보시고 하시면 단편소설 이야기 짓는 그런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등단이나 유명한 작가가 되지는 않으셔도 되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화이트호스인데, 이 화이트호스를 이 책을 찾으시면 이 안에 음복이 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찾으셔도 음복을 보실 수 있어요. 화이트호스는 강화길 소설로만 구성되어 있고, 수상작품집에는 이제 대상이 강화길의 음복이니까 음복을 보시면서 나머지 작품들도 쭉 보실 수 있는 거죠. 최은영, 이현석, 김초엽, 장유진, 장희원 등의, 그러니까 다른 작가들의 단편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몇몇 작가의 작품을 볼 것이냐, 아니면 강화길만의 단편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기준점이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음복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루트죠. 강화길이 누구야? 이번 인문학 강의에서 처음 보는 작가인데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방이라는 작품이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9년차 작가예요. 아주 신의 작가는 아니에요. 이제 막 등단한 작가가 아닙니다. 그 안에 뭘 한 거예요? 엄청난 단련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연습이 된 작가예요. 그래서 뭐 방향성 같은 것이나 연차로 따지면 굉장히 다르겠지만,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면, 또 할 수 있다면 소개하고 싶은 작가 중에 편혜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편혜영의 뭐 대표적인 작품은 홀이라는 작품이 있고, 뭐 여러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편혜영의 홀 같은 작품은 중편 같기도 한 장편 소설인데, 편혜영의 그 홀은요, 미국 문단에서 올해의 추리소설 분야에 선정되기도 했어요. 만약에 정말 글자 쓰는 작가를 만나보고 싶고 정말 칼 같은 그런 스릴러를 보고 싶으시면 편혜영의 홀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강화길을 보면서 편혜영을 약간 생각했어요. 예, 그 어떤 분야나 입장이나 화법은 다르지만 마치 이렇게 칼로 베인 듯한 그런 퇴고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퇴고라 그럴까요? 완전히 퇴고가 다 끝났는데 한 번 마지막 퇴고를 더한 듯한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완벽주의를 구사할까라는 그런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혜영 작품 이후로 강화길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 그 안에 그 무수한 단련이 된 작가이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소설집 괜찮은 사람 화이트호스 장편소설 다른 사람이 있고요. 한겨레 문학상, 구성문학상 젊은 작가상, 제11회 젊은 작가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품 있죠? 대상을 수상한 작가입니다. 자, 강화길이라는 작가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도 있고, 여러분이 한번 작품을 써보는 연습? 그걸 해보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소설가는 현재의 이야기를 메타포로 만들어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소설 속의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저와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거죠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글을 쓰려고 하는데 글감이 없어요. 저는 너무 평범하게 살아와서 제 글을 쓰면 그냥 다 너무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강화길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강화길 씨가 쓰는 그 소설의 글감들, 그리고 그녀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바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만든 이야기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무엇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을 구성하는 게 누구예요? 나와 주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상이 가진 그 일상성이라는 그 글감을 굉장히 폄하해요. 그건 평범하다. 너무 독특하지 않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글감은 굉장히 독특하게 바라보고 자기 글감은 글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글쓰기는 거의 막막해지기 마련이에요. 난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의 필력을 갖춘 작가들이 거의 다 말하는 것은 자신의 소설이 자신의 일상과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누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강화길 씨는 이렇게 자기 소설을 만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 음복이라는 소설을 보시면서도 여러분은 이거 혹시 강화길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 아니야? 강화길의 일상에서 비롯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질문들은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나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그러한 어떤 그 궁금증, 그런 호기심들이 여러분들이 그 소설을 더 깊이 있게 읽게 하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팩트의 진위 여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 작가가 겪은 일이야? 라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작가 인터뷰를 막 사사시 뒤지고 그러는데 한 개인의 기억은 왜곡되기 마련이에요.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작가가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경험인지 간접 경험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자들의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작가의 말을 한 번쯤 짚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호스 볼게요. 지금 이 화이트호스 이 소설집 안에는 이렇게 좀 7편의 작품인데 전부 좋아요. 저는 한 편 한 편 다 읽어보고 또 토론까지 해봤는데요. 다 전 추천해 드립니다. 작품의 결이 다 되게 달라요. 특히나 이 세 번째 작품인 손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또 단편을 필사하는 모임인데 거기서 제가 소개하고 다른 분들이 함께 필사도 했던 작품이거든요. 대표작이 이제 표제작이죠. 이 책의 제목이 되기도 한 화이트호스도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창작의 과정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7편 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중에 첫 번째 작품이 음복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음복의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음복을 의미를 모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자, 한번 우리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음복이란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제사에 쓴 음식을 우리가 제사에 여러 음식을 올리지 않습니까? 어떤 그 제사의 제수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형화된 면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약간의 가변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그 고인이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든가 그 집안의 어떤 그 문화가 깃들어진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과정들, 나누어 먹는 행위 자체를 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딱 짐작이 가시죠? 이 음복이라는 단편 소설 안에서 나오는 굉장히 주된 사건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라는 그 행위 자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소설이죠. 사소하지만 음복연이라는 것은 그 아주 예전에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차리던 잔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배경으로 하든 우리 역사 사극에서 음복연을 가끔 보실 때가 있습니다. 제사 지내고 그래서 남은 그 쓰였던 그 음식으로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모아서 음식을 나눠 먹고 그것 하나 길이나 하나의 뭐 의식이나 잔치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그 순간입니다.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로 등장했던 것이 사건이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음복의 가장 중요한 그 메인 소재가 뭐겠어요? 음식이죠. 그러면 음복에는 어떤 주요 음식이 나오겠죠? 주요 음식이 나옵니다. 이따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되게 재미있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제사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제사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있으시면 뭐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제사하면 우리 집에 제사하면 이런 게 떠올라요. 뭐 저는 이런 게 떠올라요. 뭐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재밌어요.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소설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음복 음식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강화길의 음복을 좀 돋보이게 만드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 작가의 상상력일 수도 있고 일상성 또는 관찰력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단편소설은 그 작가의 개성이자 태도이자 뉘앙스라고 했는데 강화길은 이런 사람이구나가 물씬 느껴지는 그런 음복 음식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음식 이야기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그 힐빌리를 제가 소개하거나 달과 육펜스를 소개할 때 그냥 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시는 거지 아직 그 작품을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줄거리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그죠? 오늘 음복도 어느 정도는 좀 간략하게 전체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안에 그 단편 소설 안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이 작품을 보든 안 보든 뭐 문학의 조예가 깊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같이 보실 수 있고 특히 이번 숙명여대 강의는 일반인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 대중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준비를 해왔습니다. 본문의 대사인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화이트호스에 실린 그 음복의 주요 내용들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소설의 형식, 이 소설은 반드시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설의 형식은 뭐라 그랬죠? 아까 강의 직접 들으신 분, 네,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설을 끌고 나가는 화자이자 어떤 주격이 되는 인물은 누굴까요? 나죠, 나. 예, 나입니다. 예, 나가 등장하고요. 이 나가 대상 있죠. 관찰자니까 관찰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굴까요? 시댁입니다. 예, 시댁. 어떨까요? 시댁을 어떤 시선으로 관찰할까요? 사랑하는 시선? 굉장히 막 감싸 안아주고 싶은 시선? 이상하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낯선가요? 그러지 않으면 시댁을 어떤 시선으로 관찰할 것 같으세요? 좀 예미워하는 시선? 좀 불편한 시선? 뭐 좀 이렇게 낯설어하는 시선? 여러 시선이 있겠죠. 여기서 그 나라는 그 화자 이 주인이 어떻게 시댁을 어떤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냐가 굉장한 흥미거리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 긴장감이 있고. 왠지 아세요? 이 화자나는 결혼한 지 연차가 많은 여성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어떤 상태냐면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제사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많은 제사를 지내본 게 아니라 첫 번째 시댁에서 치르는 제사라는 거예요. 어때요? 낯설겠죠? 어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더군다나 이 화자는요, 결혼 3개월 차밖에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 연애 기간은 꽤 길었지만 결혼 3개월 차밖에 되지 않은 화자나가 경험하는 결혼 후 첫 번째 제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략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그 어떤 그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소설을 읽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요. 쫙 몰입을 시키는데 고모가 그 집의 악역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고모가. 이게 웬일일까? 왜 고모 이야기를 하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이 소설의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니까요. 왜 고모를 악역이라고 할까에 대한 이제 이유가 이제 쭉 나오겠죠. 그런데 이 시댁 분위기를 좀 보니까요. 할머니가 계세요. 그날의 그 제사는 할아버지 제사인데 할머니는 아직 생존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으세요. 근데 굉장히 그 제사를 지내는 시점에서는 치매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고모가 아까 나오죠. 그 집에 뭐예요? 악역이라는 건데 고모는 고모부가 이제 전 고모부죠. 이혼한 상태고 초등교사예요.
예, 그리고 딸이 있어요. 딸의 이름은 이제 이정원인데 약대를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원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좀 특별한가요? 이 화자는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좀 호감을 갖고 있어요.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시어머니 20년 차가 이제 넘은 베테랑 간호사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시아버지랑 좀 불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텐데 시어머니에게 이제 호감이 있다. 화자가. 근데 고모를 악역이라고 느끼고 악역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소설을 쭉 진행을 해가면서 화자는 자신의 그 친정에 대한 그 기억을 계속 불러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외삼촌의 관계, 자기의 그 친정의 외가댁의 관계, 자기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안인 거죠. 외가댁의 분위기를 계속 스케치해가면서 지금 본인이 바라보는 그 시댁과의 어떤 대비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요. 그거는 누구 안에서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화자 나의 뭐예요? 심리 안에서 작용되는 거죠. 이 화자가 결국에는 시댁을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삶과 자신의 외가댁의 삶을 계속 반추하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화자나를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소설이죠. 그런데 이 소설에 따르면 엄마와 외삼촌은 절연을 했어요. 절연을 했던 경험이 왜일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댁은 과연 고모와 나의 시아버지와 관계가 좋은가 그런 걸 한번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이트호스는 그런 관계들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7년을 남편과 연애를 했거든요, 이 화자가. 그런데 그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뭐 고모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고모가 우리 집안의 악역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어 우리 할아버지는 뭐 베트남 전쟁에 다녀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댁에 와서 이제 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화자가 조금씩 알게 되면 좀 이상하게 느껴요. 나는 우리 그 외가댁에 막 절연한 얘기나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나랑 오래 연애하면서 아무 얘기를 안 했을까? 그게 좀 이상하고 좀 낯설고 좀 서운하기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되게 친하다고 느끼고 남편하고 가깝다고 느꼈는데 어느 남편의 막 되게 중요하고 가까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 저걸 미리 나한테 얘기 안 했을까? 숨겼나? 느낌 가질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죠.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 어떤 소재, 중요한 그것이 바로 음식이라고 했는데 음복 음식이 뭘까 궁금하셨죠? 굉장히 좀 이상하고 낯선 요리가 나와요. 그게 뭔가 봤더니 할아버지가 생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요리라고 하거든요. 토마토 고기찜이에요. 근데 묘사가 재밌게. 저 되게 배고프네요 지금. 먹고 싶어요. 막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토마토를 쭉 곁들여가지고 빨갛게 해서 곁들여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음식인데 그게 그 음복 음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자는 굉장히 놀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음복 음식이 아니고 좀 새롭기 때문에 무슨 음식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생전에 되게 좋아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남편이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생각하고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남편이 잘 모르는 것 같아. 고모가 이 집안의 악역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고 이 집안의 상황에 대해서 손준데도 잘 모르는 것 같아. 남편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무관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화자가 제사 시간이 됐는데 시아버지가 와서 절을 하라고 해요. 그때 이제 화자는 조금 원치 않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하지만 그냥 해치워버리자. 이번이 그냥 한 번이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남편과 우리는 이제 제사가 마지막이다. 우리는 앞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을 거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문에 따르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죽은이를 위해서 이제 내가 절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라도 시댁 제사에 가서 음복을 나눠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그때 본인이 혹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지 생각해 보셔도 좋고 또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화자의 감정에 이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갑자기 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줄거리 브리핑 해드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아까 어떻다 그랬죠? 치매에 걸리셨다 그랬죠? 할머니가 숟가락을 던져요. 숟가락을 날리는 거예요. 던졌는데 누구한테 던지냐면 화자한테 던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꺼지라고 제발 꺼지라고 그러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화자 굉장히 놀랐겠죠. 식구들도 놀라게 되고요. 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점점 유출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자신의 남편이었던 할아버지를 누구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오, 감 잡으셨어. 소설을 많이 읽어보신 분, 이 강의를 뭐 열심히 들으시는 분 중에 감 잡으신 분은 벌써 그쵸? 화자의 누구? 화자의 남편. 손주죠. 화자의 남편을 자신의 할아버지로 착각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 보니까 이 남편은 계속 막 미친 듯이 먹어요. 뭘 먹어요? 토마토 고깃찜을. 너무 잘 먹어. 계속 손이 그쪽으로 가요. 그걸 보면서 이제 화자가 느끼죠. 저 음식은 그 돌아가신 고인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만든 시어머니의 음식이구나. 지금 보시면 좀 감이 오십니까? 이 집안의 분위기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남편이 어떤 영향을 가진 것 같죠. 하지만 남편은 몰라요. 남편은 그런 감정, 분노와 상처와 좌절과 이런 감정에서 차단되어 있어요. 사각지대예요. 자, 할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이 화자가 떠올리는 것이 자기의 외가댁이라고 했는데요. 이 외할머니는 그런 외삼촌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감정적으로 소홀해진 사람이 누구겠어요? 화자의 어머니겠죠. 그래서 점점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화자의 어머니는, 친정엄마는 외삼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돼요. 그리고 뭔가 복수를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서 누구를 괴롭히냐면요. 조카들을 괴롭혀요. 조카들에게 자꾸 불편한 말을 걸고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 빨리 잡으신 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자의 어머니가 마치 시댁의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악역 되는 거예요. 고모처럼. 예, 그렇죠. 이 소설의 오프닝에서 제가 이따가 좀 본문 발췌 때도 기대해 주세요. 그때 보여드리겠지만 좀 고모가 불편한 질문들을 해요. 뭐 아기는 언제 가질 거니? 계획을 해야지. 뭐 계획을 하면 뭐해? 빨리 해야지.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 있죠. 누군가 그래요. 결혼 안 하면 언제 결혼할 거니 묻고, 결혼하면 아이 언제 가질 거냐고 묻고, 한 명 낳으면 둘째 언제 가질 거니? 이렇게 묻는 게 이제 어른들이다. 예, 굉장히 살 떨리십니까? 네. 그 집안에는 어떤 어른들은 아무리 여러 번을 만나도 절대 그런 거 안 물어보시는 분이 있죠. 딱 편안하게 이제 자기 하시고 딱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꼭 그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입장. 나 고모 집에 거기 안 갈 거야. 고모 짜증나게 해, 나 자존감 떨어뜨리게 해.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모와 그런 고모가 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 그녀들은 그런 악역을 맡게 되었는가? 그녀들의 마음속에 그 감정에 남아있는 것이 누구에 대한 혐오예요? 자신의 남자 형제에 대한 혐오입니다. 그 혐오감을 씻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부모 때문에, 자신의 조부모 때문에. 그 유교의 흔적들이 이 여성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남자 형제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악역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남자 형제가 낳은 조카들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이런 가부장제 재구성, 그리고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의 또 자기 집안의 가족들에 관한 어떤 보이지 않는 혐오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소설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함께 사는 건 아들이지만,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동거인은 아들이지만 항상 마음을 의지하는 건 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외할머니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맨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막 뭐든 어땠다 저땠다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엄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자신은, 왜냐면 자신에게 잘 못 해줬거든요, 엄마가. 자기 외삼촌에게 자기 남자 형제한테만 잘해줬지. 근데 항상 얘기하냐면, 내가 말할 데가 어딨니, 너밖에 라고 얘기하죠. 나한테 푸대접을 해놓고 나한테 감정적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요, 제가 굉장히 주목한 부분 중에 하나는 왜 이 소설은 불친절한가예요. 이 소설이 막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집안의 관계들이 서로 불친절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오빠가 낳은 아이, 그러니까 조카, 화자의 남편이죠. 조카 며느리가 같이 들어온 상황인 거예요. 고모의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조카, 좀 괴롭혀보고 싶은, 좀 얄미운 그런 조카. 특히나 이 화자의 남편은 외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씨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안의 가문을 그 대를 이을 존재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불친절한 겁니다, 이 고모는요. 그래서 이 소설의 관계망을 드러내는 이런 서술 기법들이 막 누구는 누구 관계고 누구는 누굴 미워하고 그래서 뭐가 나오고 이렇게 기존의 소설처럼 막 친절하고 차근차근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의 좀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생략이 되어 있고 그 생략의 행간들을 우리 독자들이 찾아서 읽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런데 왜 불친절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소설이 그렇지 않아요. 손이나 화이트호스가 다 그렇지 않고 특히 음복을 그렇게 쓰셨어요. 강하기 작가가 그런 양식을 구현한 거죠. 과연 가부장제란 무엇인가? 그 안에서 우리가 대를 잇고 서로 살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린 서로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가? 서로를 어떻게 혐오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재추적하는 그런 날선 작품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좀 유교 스릴러, 굉장히 신선한 가부장제 스릴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화자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줄거리를 좀 잠시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제 좀 관심이 많이 가시나요? 재밌게 느껴지시죠? 그럼 좀 중간중간에 발췌본을 보면서 좀 소설의 어떤 그 문체의 그런 깊이까지도 우리가 한번 좀 다가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누군가의 얘기인지는 몰라요. 이 화자가 혼자서 읊조린 얘기일 수도 있고 누가 말한지는 몰라요.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고모가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고모가 누구한테? 자신의 오빠한테 한 얘기일 수도 있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남자 조카한테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는 너는요, 너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국 뭐예요? 그 집안의 아들들. 아들로 살아갔던 사람들, 할아버지, 아들, 손주, 자신의 오빠, 자신의 남자 조카.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모를까요? 소외감, 그런 박탈감, 그런 본인이 혐오당하고 있다는 그런 부정당하는, 배척당하는 감정. 그래서 그들에게 쌓인 원망과 분노와 애증의 감정, 이런 모든 일체의 감정들,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성, 그 집안의 여성으로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공고한 가부장제 집안에서 자랐던 여성으로 자랐던 사람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정에 대해서 너희들은 모를 거야 라는 이 소설의 한마디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오랫동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 있을까요? 간접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 말해보자면 고모가 그 집의 악역이었다. 집안마다 한 명씩 있는 그런 사람 말이다. 집안마다 악역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친가에 제가 어느 순간 가기 싫어졌습니다. 어떤 분 때문이었거든요. 그분은 아무런 악의가 없을 수 있어요. 저한테만 물어보는 건 아니고 다른 모든 조카들에게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너는 언제 회사에 들어갈 거니? 라는, 그 회사는 연봉 얼마 준대? 라는 이런 거 있죠. 남들 앞에서 연봉 얘기하기 좋은가요? 그 만약에 어느 순간에 억지로 얘기를 해서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대학 안 나왔어? 보통 4년제 졸업하면 이 정도는 받는 거 아니야? 대기업이라고 하지 않았어? 진짜 어때요? 그냥 막 상을 이렇게 엎어버리고 싶거나 막
주먹을 이렇게 어른이들 막 한번 해보고 싶죠. 못하잖아. 약자잖아. 어른들. 네,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고 요즘에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취업했으니까 이제 다행이죠라고 하면 취업을 하는 게 문제야. 월급을 잘 받아야지. 대기업인데 뭐 그것밖에 안 줘? 언니 얘 그것밖에 못 받는데 라면서 막 사람들 불러서 모아서 정말 집 나가고 싶죠. 그런 분들 보면 나도 안 그래도 회사에 불만이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이 네 회사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하면 굉장히 갑자기 회사 두둔하고 싶어지는 그런 감정 아시나요? 내 형제하고 싸워서 내 형제 욕을 막 하는데 내 친구가 막 내 형제 욕을 해요. 그러면 왠지 두둔하고 싶어지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입니다. 자, 넘어갔네요. 다시 장례식장에서 다른 가족들이 일하는 동안 본인 앞으로 들어온 조이곰을 세워보는 사람이나 이런 거 있죠. 막 사정 뻔히 알면서 그 사람 사정 다 아는데 제가 가만히 너는 성적이 어느 정도야? 취직은 언제 할 생각이야? 너 친구 있니? 야, 너 살 너무 찐 거 아니야? 여러분 점점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야지 라고 말한다거나 몇 년 만에 말을 걸어서 이렇게 묻는 사람 있잖아요. 너 아직도 용돈 받니? 우리 애는 이제 독립했는데 야 집도 샀다 야 이런 말 하면서 분노가 있죠. 너 결혼 안 해? 남자친구는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어때요? 악역입니다. 그런 악역을 누가 됐다는 거예요? 고모가 했다는 거고 자기 어머니가 자신의 조카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자가 봤을 때는 그것이 무의식 중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의도적이었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자기 남자 형제에 대한 혐오감, 자신의 조카들에 관한 혐오감. 그것이 무엇이 나온 산물이에요? 가부장제가 나온 산물이죠. 가부장제가 그 잉태해 놓은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은 오직 여성들의 것입니다. 남성들은 몰라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소설에 따르면 결혼 후 지낸 첫 제사였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총 종합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악역에 대해서도 떠올려 보시고 이런 분들 계시겠네요.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던 분 그분 의도적으로 아닐 수 있어요. 그분은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소설 양식이 그래서 독특하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죠? 캐릭터가 나오죠? 이 작가 무서운 작가예요. 자, 볼까요? 또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모는 지금 생각하면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내가 답답하다는데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말해줬다. 아기 말이야, 아기. 안 나? 제가 너무 얄밉게 했죠, 지금. 안 나? 나 안 날 거니, 진짜? 둘이만 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확 때리고 싶죠, 또. 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이구나. 다른 식구들의 그 신경을 긁어대는 인간.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식구들의 신경을 막 긁어댄대요. 의도적. 미움받을 소리를 그냥 자기가 말해놓고도 미움받을 소리인지 알아. 그걸 이렇게 잔뜩 늘어놓고도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못돼 처먹었어 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싫은 사람. 그래, 바로 그녀였다. 어때요? 읽고 싶죠? 막 해소될 것 같죠? 저도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음복이라고 했는데 고모 캐릭터가 처음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책 덮을 뻔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 막 얼굴이 막 얼굴까지 떠오르는 거, 목소리까지 막. 여러분 그렇게 과거의 기억을 그렇게 소환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강화길 씨 말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자기만이 쓴 소설이 아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함께 쓴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보시면 강화길 작가가 어디선가 봤던 인물 아닐까? 또는 여러분들이 봤는데 작가가 너무 잘 포착한 거죠.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미움받을 소리 잔뜩 늘어놓거나 너희들이 못돼 처먹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 이때 어때요? 그 말하는 화자들 그 수많은 집안의 악역들은 그들이 미움받을 것을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알면서도 하는 얘기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강화길의 프레임이고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음복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 바로 그녀였다. 이것이 바로 고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한번 조금 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음복이 스릴러라고 얘기해요. 그 안으로 이렇게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기괴한 대화가 이들 사이에 아주
여러 번 반복되어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이게 어제 오늘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조카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지금부터 할 거야. 총알 장전 이렇게 싹 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해왔던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몰라? 자기 남편은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나는 알아차렸던 것이다. 고모는 내 남편을 미워했다.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조카 며느리가. 그리고 남편은 그걸 몰랐다. 문장 굉장히 간결하죠. 왜일까? 나를 향한 무례한 질문이나 시어머니를 향한 신경질적인 대답.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자기 오빠의 부인이죠. 미운 거예요. 근데 이 화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더 눈에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게 내 시어머니한테 왜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대하지? 그 감정이 있는 거죠.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감정의 일부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다. 사실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전체적인 감정의 기류나 기복은 전부 화자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짐작하는 것조차 모두 화자의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왜일까? 어째서 그녀는 조카에게 그런 날카로운 심지를 품고 있는 것일까? 참, 이런 표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심지. 우리가 연필심 할 때 심지도 있지만은 그 심지가 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단단하고 뿌리 박혀 있죠. 뽑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왜 뿌리 뽑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쌓였을까요? 굉장히 오래돼 왔던 것이죠. 그녀들의 인생에 마치 갈퀴처럼 온몸을 휘감은 갈퀴처럼 그 상처들과 애증들이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심지라고 했어요. 이 날카로운 심지라고 볼 수 있는 것도 화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화자가 남성이면 절대로 읽을 수 없을 겁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본인이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외가를 이해하듯이 시댁을 리딩 읽어가는 것입니다. 시댁을 스케치해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접근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너무 좀 음복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음복을 읽으신다면 막 너무 잘 읽히실 거예요. 내가 그 강의 진짜 잘 들었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막막하게 음복을 읽고 차라리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 32회. 남편이 32살인 거예요. 그가 살아온 내내 고모에게 그런 시선을 받아왔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문득 마음이 어때요? 착잡한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30년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인데 그 긴 시간 동안 고모가 자기한테 그렇게 얄밉게 그렇게 악역의 짓을 그렇게 불편한 얘기들을 해왔는데 왜 남편은 모를까? 그걸 보는 굉장히 착잡하다는 것은 그 착잡했다라는 표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작가가 정말 공을 들여서 쓴 서술어예요. 저도 작품 쓸 때 그렇게 쓰거든요. 착잡했다라는 마음 안에서는 속상했다가 아니에요. 서운했다가 아닙니다. 씁쓸한 거예요. 절망적인 거고 무력한 겁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이런 가부장제 안에서 왜 여성과 남성은 이런 역할의 어떤 경계선을 왜 넘지 못할까? 왜 그들의 삶은 그렇게 구분지어야 될까가 너무나 비참한 거죠. 이미 자기 어머니의 삶을 봐왔던 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착잡함 안에는 그런 복잡하고 미묘한 굉장히 성숙한 그런 화자의 감정들이 다 투영되어 있는 서술어입니다. 여러분 소설 읽으실 때 팩트 따라가다 보면 서술어 놓치고 조사 놓치고 행간 다 놓칩니다. 줄거리가 뭐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작가가 어떤 시선을 이 소설에 투영시키고 있는가, 작가의 어떤 개성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 강좌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모가 비겁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해서 어떻게 32년 동안 자기 조카를 저렇게 불편하게 할까? 난 이렇게 빨리 감지하는 것인데 어른으로서 저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좀 비열한 거 아니야? 비겁하다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화자의 지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전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고 해서 당신들이 언제까지 그런 감정에 지배받고 감정에 종속되어 살 것입니까? 여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저는 그런 도전장과도 같은 작품이라고도 봅니다. 음복을. 그래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주로 피해자 입장에서 여성들을 서술하고 약자의 입장에서 약자의 감정에 치중하는 소설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 소설이, 이 소설은 정면 승부해보자고 말합니다. 누구랑?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 당신들 자신과 함께 정면 승부해보겠습니다. 당신들 그런 감정으로 그런 태도로 계속 사는 거 비겁한 거 아니야? 비열한 거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라고 누가 묻고 있습니까? 이 소설의 화자가 정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지문과 이런 서술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소설을 읽으실 때. 자,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내 남편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뭐 오는 그런 감정이 있으신가요? 네. 내 남편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 용서하는 건가요? 이해하는 건가요? 공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감정에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은 그 둘의 과정 안에 서로를 알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난 너를 잘 알고 너와의 그런 감정이 쌓였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 안에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화자의 남편은 몰라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제사상을 묘사한 장면인데 너무 잘 썼어요. 정말. 한번 볼까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제사상 양끝을 잡고 방향을 이렇게 돌렸다. 중앙에 상이 놓이자 거실은 더 비좁아 보였다. 만일 식구들이 많았다면 서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 약간 어지러웠고, 결혼 그쵸 3개월 차이고 첫 번째 시댁의 제사인데 얼마나 긴장되고 낯설었겠어요. 그래서도 객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 이 시댁의 어떤 풍경들을 약간 어지러웠고, 왜 이렇게까지 해서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솔직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나눠 먹는 일이 음복이에요. 왜 복된 것인지 납득이 안 됐다. 제사라는 행위 자체, 그 제사의 음식 자체를 그걸 나눠 먹는 게 그게 왜 복이야? 자기 자신 납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는 남편과 이제 제사에 대해서 거부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결정하게 되죠. 복이 아니다. 기껏해야 귀신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을 뿐이지 않나? 그런 걸 복이라고 할 수 있나? 남편은 복을 누리는 것 같았다. 남편은 근데 복을 누리는 것 같았다. 이게 이런 소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뭔가 펀치가 확 날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결코 만만하지 않은 소설이에요. 자기적으로 전형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다음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겠지라고 예상하는데 이 작가는 확확 비틀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소설을 읽으면 그만큼의 상상력이 키워져요. 상상력이 배가 돼요. 고루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한 작가입니다. 미술을 숨기고 있어요. 차기작은 어떤 작품일까요? 제가 너무 이렇게 덕질을 하나요? 팬이 많아요. 여러분도 보셔도 돼요. 남편은 복을 누리는 것 같았다. 어쨌든 제사에 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거나 제사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나, 왜 제사를 나누고 그렇게 많은 음식을,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음식을 해야 돼?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고 싸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화자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복인가? 그게 복이냐고. 자, 한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할머니가 화자를 향해서 뭘 던졌다 그랬죠? 숟가락을 던졌다 그랬죠?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상황을.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을까? 고모가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괜찮아요. 괜찮아. 그 순간 할머니가 고모에게 소리 질렀다. 야, 너 정원이 재수시키지 마라. 주제를 알아야지.
지가 무슨 약대를 간다고. 아까 이정원이 누구라 그랬죠? 고모의 딸이라 그랬죠. 예. 나는 숨을 멈췄다. 시간이 멈출 것과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망하고 부끄럽고 괴로웠다. 이 세 가지 감정을 다 느껴보시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게 포착이 되는 거고, 나도 고개를 숙였다. 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원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란 사실이에요. 만약에 정원이 남성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는 고모가 아니라 고모가 작은아버지였다면,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었다면 이 할머니가 저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이 소설의 문제의식은 그렇게 계속 현재 세대까지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원과 남편은 동등한 세대죠.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나 식구들이 자기 남편을 대하는 태도와 할머니가 고모의 딸인 정원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정원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 정원의 계획들,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다 필요 없다. 다 소용없는 짓이다라고 전면에 부정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바로 여성인 화자는 매우 민망해지고 매우 부끄러워지고 매우 괴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 소설의 촘촘한 결들,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왜 할머니가 저러지? 미친 건가? 근데 작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할머니의 치매 행위를 쓸 이유가 없어요. 대사 하나하나가 다 유의미한 거예요. 영화를 연출할 때 감독이 그 장면에 그런 그 쇼트를 반드시 넣는 이유가 있듯이 소설에서도 그런 대사와 상황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할머니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정원을 소환하는가? 그리고 정원에게 왜 저런 태도를 취하는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부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소설의 연결고리들, 보이지 않는 시줄과 날줄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엮어갈 때 음복이란 소설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증폭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제를 알아야지. 지가 무슨 약대를 간다. 근데 실제 팩트로는 약대를 졸업했죠, 정원이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굉장히 자기가 누가 시키는 삶이 아니고 약대를 나왔으면 이런 걸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할머니의 무시하는 발언하고는 상반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정원 씨 화이팅 하세요. 또 결정적인 부분이죠. 음복을 읽으시면서 또 생각해 보셨던 부분일 수도 있고 아직 소설을 읽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관심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는 아마 영원히 모를 테니까. 뭔가를 모르는 너, 뭔가를 모르는 거죠. 그 너가 누구야? 남편이죠.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미움받는다는 것을 알아챈 적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모가 악역인 걸 모르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게 보호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도 어떤 문자를 어떤 내용을 화자에게 알려주면서 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남편은 그런 존재예요. 이상한 집안인가요? 네.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너는 코스모스를 꺾은 이유가 사실 당신 때문이라는 걸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나를 이해해주냐는 외침을 언젠가 돌려주고 말겠다는 비릿한 증오를 품은 사람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화자의 심리를 따라가면 이 화자가 누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7년 이상 연애를 했고 결혼한 지 3개월 차가 됐는데 저는 이 화자가
연애 과정에서도 남편은 그렇게 느꼈는지, 아니면 결혼 후 3개월 동안 지나면서 또는 이런 음복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런 시선을 느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음복에 쓰여 있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보이는 인물인 거예요. 남편을 이런 시선으로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못 봤어요. 저도 제 남편을 이렇게 보지 않고,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누구에게 별로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다면적이죠. 굉장히 섬세하죠. 저게 무슨 말일까? 코스모스 꺾는다는 건 뭐고 이건 무슨 말일까? 이건 전부 독자들의 해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는가는 철저히 독자들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어보시라고 하고 단편소설 읽는 경험을 많이 하시라고 하는 게, 이런 경험들이 쌓이지 않으면 그 다음 작품을 읽어내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이게 작품이 되게 느슨하고 모든 설명이 친절하게 써 있어서 소설인지 논픽션인지 알 수가 없고, 그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 있고, 저는 그런 거 못 읽어요. 소설 같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 설명해줘야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작품상을 소개시켜주거나 이렇게 뭐 부커상이든 뭐 필리처든 뭐든 안겨주면 거의 리딩을 못해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조금만 생략을 하면 읽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래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책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마치 유튜브를 보듯이 뭐 방송을 보듯이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독자가 능동적으로 사고하면서 자기 지문을 갖고 자기 반영적인 지문을 던지면서 읽어야 그것이 인문학적 독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작품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그 행간을 거의 읽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음복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몇 번을 읽느냐에 따라서 다른 작품이 될걸요. 저는 그건 되게 자신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작가가 아니죠. 화자는 남편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마음을 따라가 보시고요. 내가 화자라면 나의 남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상상해 보시기도 해야 되고요. 또는 나의 가까운 가족들, 또는 뭐 시댁 식구나 나의 친정들, 아니면 그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나의 가족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를 한번 스스로에게 굉장히 자문하게 해보는 강렬한 소설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지문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내가 진짜 악역이라는 것을. 그런데 말이야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가 네가 진짜 악역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소름 끼치죠. 뭘까? 저 화자의 심리는 뭘까?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 여성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가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이 문장 안에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한다는 그 감정, 그 속성, 그 이유들은 대부분 우리는 어떤 걸까요? 굉장히 희생적이라던가 뭐 나를 위해서라든가 나와 뭔가 통하는 게 있다거나 여러 가지 예상되는 그런 전형적인 답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사랑한다.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네가 진짜 악역이라는 것을.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네가 진짜 악역이야. 니네 집안에서. 고모가 너한테 어떤 감정으로 얘기하는지 알아? 그런 걸 얘기를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느끼고 있지만. 물론 내가 느낀 감정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여보, 고모가 당신한테 그러는 거 좀 불편하지 않아?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너무 다칠까 봐? 또는 말해도 전혀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네가 진짜 악역이라는 것을. 이 지문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소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부장제의 해체, 그리고 그런 배타성, 그런 혐오의 시선들을 어떻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구현해내고 있는가를 한번 신랄하게 풍성하게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페이지예요.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면 어떤 독자는 정말 얼떨결에 소설이 끝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이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가 저는 오히려 난감한데요,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연 그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악역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계속 그날을 떠올린다. 이 이야기를 계속 중얼거린다. 너와 나로 인한 너. 우리 둘은 관계를 맺었고 이제 결혼 관계가 된 거죠. 결혼이랑 가족이 된 거고,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가정이 된 거예요. 무심코 생각하면 나를 닮은 모습으로 불쑥 떠오르는 너. 그래서 나를 겁나게 했던 너예요. 우리가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어떤 거예요? 그런 남편을 보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난 여성이지만 우리 집안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모든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모른 체 하면서 살아왔던 건 아닐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시 물음표와 화살표를 돌리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의 여성을 강화길은 완성시켜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소설의 어마어마한 성취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소설은 시댁을 비판하고 시댁을 흉보기 위한 소설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인칭 관찰자입니다. 결국에는 시댁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그 시댁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왔던,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왔던 모든 감정들을 차단한 채 마치 자신의 남편처럼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찢어발기는, 그렇게 해체시키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한 번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텍스트로, 가장 중요한 최근에 출연한 한국의 중요한 현대소설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예요. 이번 4강에서 단 한 편의 단편이죠. 자, 하지만 어떤 계획도 세우고 싶지 않게 만들었던 너. 하지만 나는 늘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네가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그 여성이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나도 너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와는 조금은 달랐다는 거죠. 그 다른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딸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디 너를 위해 이것만큼은 내가 진짜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날 대답했던 거야. 이것이 너의 드라마의 복이 되길 바라며. 아까 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었죠. 아주 예전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화자는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나눠서 음식을 먹는 게 뭐가 복이야? 귀신들이 먹다 남은 걸 먹는 게 이게 왜 음복이야? 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이 소설의 말미에는 여전히 이런 행위가 이 순간이 당신에게 복이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 남편이 그걸 복스럽게 여기고 오늘은 되게 복된 날이라고 느끼고 너무 복된 음식이라고 느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은 사실의 의미와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는 거죠. 그건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그거는 비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의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 받는 거예요? 고인이 된 망자인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이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토마토 고깃집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시어머니의 봉사, 시어머니의 노동에 의해서 자기 아들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여성의 노동에 의해서, 여성의 가사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음식은, 음식의 주인은, 그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 주체는 남성이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이었던 거죠.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가족이 다 둘러싸인 데서 좋은 분위기에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자기 남편에게 너무 복된 일이기 때문에 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화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감히 이 작가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봅니다. 그런 결을 짐작해 봅니다. 물론 제가 어떤 비평을 하든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여러분 이견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인문학 강의를 들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기를 저는 바라요. 아, 이 음복을 읽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다거나 수긍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영상 안에서, 영상 강의 내에서 작가는 저렇게 보지만 나는 어떻게 느낄까를 각오하고 음복 앞에 한번 덤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와 나는 또 다른 어떤 시선을 갖게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만. 자, 어둠 속에서 나는 대답했다. 걔는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참 시시하지? 라고 유서를 끝나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잠시 이제 힌트를 드렸죠. 예,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증오의 그 미워하는 감정 자체는 이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그 애증의 감정은 자기 어머니일 것이고 자기 이제 고모일 것입니다. 그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너무 과도하게 알고 있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들의 어떤 그 보복의 심리 또는 애증의 심리, 그런 혐오의 심리를 다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왜 여성의 것이어만 하는가? 이 소설은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혐오의 주체는 남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왜 이 소설 속의 혐오의 감정들은 모두 여성들의 것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이 소설은 아주 무섭게, 굉장히 나직하게, 꾸준히 치열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이 화자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굉장히 전형적으로 끝난다면 바보야, 넌 그것도 몰랐어? 눈치가 없어. 고모가 너 싫어하잖아. 눈치가 없어. 니네 집안은 이렇게 다 남자 중심이냐? 막 있는 감정 없는 감정을 막 다 쏟아내고 마치 에세이처럼 막 풀어놓겠죠. 그럼 해소가 될까요? 해소가 될까요? 이 사회의 가부장제의 이런 공고한 질서들이 무너지고 재구성이 될까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하기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인식을 깨우는 것이 먼저라고 이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복을 길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답습된, 그렇게 길들여진 우리의 자아에 눈을 뜨고 이 화자처럼, 마치 화자가 된 것처럼 이 모든 공고화된 이 질서들에 눈을 뜨고 질문하라고 음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러분들이 가진 질문이, 그런 인식의 시선이, 인식의 감각이 앞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을 변화시킵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겠죠. 이 소설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약간 난감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읽었던 저의 감상들을 한번 참고 삼아서 여러분의 방식대로 이 소설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뭐 음복은 끝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5분 10분 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습관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마지막에는 이런 마치 팁박스처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신지 저는 몰라요. 한국 소설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인문학 강의나 이런 게 처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 어떤 불특정 다수의 그 참여자들을 전제로 하든 이것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편 소설을 읽고 난 후에 할 일들입니다. 그냥 읽고 이 책을 딱 덮고 빨리 다음 작품으로 가야지. 음복을 읽었으니까 아까 뭐 작가가 손이 재밌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지.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마치 개걸스럽게 그러니까 마치 다이어트 해야지. 하루 종일 굶을 거야. 뭐 간헐적 단식이면 20몇 시간을 굶을 거야 하다가 갑자기 막 피자나 아이스크림을 막 폭식하는 것처럼 그건 그냥 막 폭식을 하는 거예요.
패스트푸드를 폭식하듯이 절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양 균형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한 작품이 끝나면, 단편소설 하나가 끝났으면 하나의 세계가 끝난 거예요. 하나의 세계가 시작되어서 음복이라는 세계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바로 다음 세계로 진입하시면 안 돼요.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작품의 주제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저처럼 음복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 강의를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고 작품을 막 찢어서 재구성을 시키고 이 작가의 상황도 대봤다가 이 작품을 비평을 해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조건 키워드예요. 주제 키워드, 주제 단어인 거죠. 음복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복잡한 층위가 있어요. 그 안에는 어떤 유교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가부장제라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젠더도 있고, 페미니즘도 있고, 혐오도 있고, 가족도 있어요. 여성서사도 있고. 음복이라는 것은, 음복이라는 것 자체가 음식을 짓는 것이잖아요. 음식을 짓는 것은 여성의 가사노동이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음복이기 때문에, 음복에 대한 그 음복의 음식을 남성이 짓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극이나 과거의 그런 작품에서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복이냐는 거죠. 그 복은 남성이 받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복이라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근데 그 대키워드, 가장 큰 키워드 안에 그 밑에 전제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주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오늘의 주제로 잡았던 혐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가부장제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자기 나름대로 뱉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재정리를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독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스피치나 강의나 서평도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품의 주제 발췌를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너무 많이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사실 뭐 다 할 수 없고, 너무나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굉장히 절제한 상태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발췌인 거예요. 근데 다 할 수 없었죠. 발췌라는 것은 밑줄을 긋는 거죠. 그러니까 빌린 책이면 표시를 해두셨다가 옮겨 적으신 작업이 필요해요. 이것 없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거의 다 놓치실 거예요.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서평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도 제가 저술한 적이 있고, 서평에 대한 강의를 제가 15년째 해오고 있는데, 너무나 서평은 중요해요. 서평을 한다는 것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지식과 교양을 재구성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감상문만 쓰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기 감정적 글쓰기에 패턴 안에서 머물러요. 좋았다, 재미있었다, 지루했다, 그냥 안 익혔다, 어려웠다. 근거나 상황들을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 서술력이 너무나 현저히 떨어져요. 서평은 이제 비평이죠. 비평이 뭡니까? 그 작품의 가치를 논하는 작업이에요. 논한다는 것은 논증이기 때문에 근거와 그 안에 실제 사례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귀찮고 굉장히 지루하고 막 번거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럼 뭘 쓰는? 또 일기를 쓰는 거예요. 또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읽히지 못하니까 블로그에 글을 써도 계속 비공개인 상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둘러대요.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쓰는 게 남들에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건 사실은 좀 변명이에요. 그 안에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헛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작품 잘 이해했나? 음복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어렵다, 낯설었다. 강하기는 좀 강의에서 들었는데 좋은 작가라고 나는 와닿지 않는다. 이런 것밖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2번을 하셨는지 보세요.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이런 포털 사이트를 뒤지다 보면 한 책에 대해서 저도 한 10여 권의 책을 냈기 때문에 그 리뷰를 딱 보잖아요. 대부분의 독자들이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 발췌가 귀찮으니까 사진을 찍어요. 옮겨 적는 것도 귀찮아. 그만큼 글쓰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좋았다 싫었다 해놓고 근거를 쓰기 탁탁 발췌를 폰으로 찍어. 다 스마트폰으로 해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게 글쓰기인가요?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술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습관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시면 돼요. 2번 되게 중요하고 3번은 작품을 읽고 난 질문을 정리해야 돼요.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이 작품을 이해된 게 아니고 끝이 아니에요. 음복은 100번, 1000번, 1000명, 만 명의 목소리로 다시 읽혀야 되는 소설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읽힐 거예요. 되게 중요한 작품이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질문을 떠올려 보셔야 되고 자기 질문을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그 물음표입니다. 네 번째, 독후감이나 서평을 쓴다. 뭐 서평 강의는 아니니까 서평까지 본격적으로 뭐 하우투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독후감을 쓰셔도 돼요. 그냥 자 감정을 써도 돼요. 그런데 멈추면 안 돼요. 독후감을 쓴 후에는 그것을 비평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굉장히 사적이고 일회적이고 개인적인 글쓰기를 보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설득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다 보면 2번이 분명히 나와요. 근거 없이는 서평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비평가 중에서 근거 없는 비평을 한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궤변이고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까예 디 시네마지라는 세계적인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영화 비평지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비평에서 등장하는 그 모든 비평가들은 자신의 영화 비평의 근거를 다 쇼트로 설명해요. 67번째 쇼트에 따르면 68번째 쇼트에서 등장인물은 문을 열고 발자국 신발을 신는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것은 자기의 감정의 그런 그 해소에 지나지 않는 글이 되는 거죠. 자기는 해소되지만 독자하고 교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독후감을 쓰셔도 돼요. 시작해도 되는데 음복의 서평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러려면 2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번도 필요하고 가능하면 객관적 논리적인 서평을 쓰도록 해야 된다. 거쳐서 가면 돼요. 처음부터 쓰기 어려우면 그 과정을 거쳐서 가면 되고 6번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연계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강화기를 이해하는 그런 넓이나 깊이가 굉장히 두터워져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여기에 쓰지 못했지만 제가 뭐 저의 굉장히 오래된 습관이고 저도 15년째 해온 것에 책 모임을 하시면 좋아요. 전 음복으로 책 모임을 한 2번 정도 했는데 또 계속 할 생각이에요. 제 블로그도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글 쓰는 도넛이라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뭐 언젠가는 뭐 조만간이 될 수도 있고 음복을 함께 읽고 독서 토론을 하자는 공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돼요. 독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같은 작품을 읽는 거 전제예요. 각자 다른 작품을 읽고 만나는 것은 제가 생각한 독서 토론은 조금 다른 방향이고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을 읽고 각자 다른 생각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때 뭐가 돼요? 크로스 체크가 돼요. 내가 뭘 놓쳤는지,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지, 내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책을 읽는지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다 되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다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재정리되고 확산되는 즐거움을 엿볼 수 있어요. 그때 뭐가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됩니다.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도 모르는 고정관념과 이런 것이 어마어마해요. 독선과 아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것들을 계속 부수고 새로 짓기 위해서 독서토론을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음복이라는 작품들을 이 작품을 한 편이니까 같이 읽어보시고 책 모임을 해보시거나 독서토론 해보신다면 아주 큰 성과를 얻으실 거예요. 범위가 짧기 때문에 100% 분명히 참가자들이 여러 번 읽으실 거예요. 한 번 읽으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쫙 결을 이렇게 해체시켜 해부해드리지 않으면 그냥 대략 제사 지내는 내용인데 뭔 얘기하는 거야? 음복이 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지 않은 히든 7번째는 바로 책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항상 제가 이메일 주소 띄우죠. 이렇게 혹시 저의 비평과 저의 해석과 저의 주관이 담겨져 있는 이런 인문학 강의를 들으신 후에 혹시 난 다른 시각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거나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더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반드시 최선의 회신을 빨리 못 드리더라도 언젠가는 회신을 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4번의 인문학 강의가 있었는데 3번째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4번째 강의 독립영화 작은 빛 제가 왜 선정을 했는지 감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쇼트 단위로 구분해서 마지막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음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